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AWS 계정 없으신 분들은 만드셔야 이따가 실습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 있으실 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쿠버네티스 살펴보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쿠버네티스를 만들었을까에 대해 좀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란 무엇인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특징과 아키텍처, 그리고 단점 이런 걸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제 도커가 등장을 했고요. 이 도커가 이제 서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바꿨고요. 이 도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저렇게 써 있거든요. Build, ship, and run any app, anywhere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커의 슬로건이겠죠. 빌드라고 배포를 한 다음에 어디서든 어떤 앱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게 도커의 이제 슬로건인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 배포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포할지는 도커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서드 파티에게 맡겼다라는 건데 가장 쉽게 배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도커에 저렇게 호스트를 써주면은 특정 도커가 설치된 서버의 명령어를 제 로컬 PC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도커 호스트 자리에다가 운영 중인 서버의 IP를 넣고 그 포트를 열어준 다음에 저렇게 런을 하면은 그 원격에 있는 서버에 그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하겠죠. 이거를 좀 자동화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아주 예전에 센츄리온이라는 게 뉴렐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이 설정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하거든요. 보시면은 이미지는 저 이미지고 호스트는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저 호스트를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정에 따라서 스테이징이냐 프로덕션이냐에 따라서 저 설정을 가지고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고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서버 두세 대까지는 이 정도 기술만 있어도 쉽게 제가 원하는 컨테이너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서버가 한 20대, 30대 가게 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제 뭔가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고 실패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도 취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불편함을 알고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입니다.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요. 데이즈라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뭔가 여러 개의 서버를 손쉽게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아이디어였고 또 렌처라는 것도 이제 나와서 한창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리고 메소스라는 게 원래 유명한 그 분산 관리 도구가 있는데 거기에 마라톤이라는 도구를 붙여가지고 또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었고 이제 하시코프라는 데서도 노마드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커에서 이제 스웜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내놨고 말 그대로 되게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근데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왜 쉽냐면 저희가 만약에 만든다고 해도 그냥 원격 서버에 접속을 해서 도커 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커 PS에서 현재 어떤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스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만들기가 쉬웠던 거죠. 그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이제 문제였는데 현재 이제 사실상의 표준이 이제 쿠버네티스가 됐고 다른 것들은 이제 확장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면서 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쿠버네티스가 인기인지를 보면은 일단 구글이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도커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당시 그러니까 저게 몇 년 전인데 저 당시에만 해도 일주일에 한 20억 개의 컨테이너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작업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컨테이너 배포 시스템으로 보그라는 걸 썼는데 그 보그라는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쿠버네티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인데요. 18년도에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쿠버네티스를 쓰는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즈나 렌처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아키텍처가 있었는데 그 아키텍처를 버리고 쿠버네티스 아키텍처 상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 플랫폼이 데이즈라던가 렌처라던가 오픈시프트, 텍토닉
도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내부적으로는 쿠버네티스고 거기에 이제 GUI를 이쁘게 붙였다던가 아니면 이미지를 관리하기 쉽게 했다던가 하는 식의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데이즈에서 처음에 설계했던 그림인데요. 결국에는 이걸 다 버리고 쿠버네티스로 이제 갔고요. 이 데이즈라는 회사가 헬름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만드는 회사가 돼서 지금은 이제 헬름이 약간 쿠버네티스 상에서 이제 패키지 관리의 거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그 렌처 같은 경우도 이제 1.0에서 꽤 잘 나갔다가 이제 2.0에서는 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렌처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K3S라는 건데요. 이 K3S는 강조하는 게 저기 보시면 40MB의 용량의 바이너리에 512MB의 램만 있으면 돌릴 수 있다는 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장소를 저장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는 SQLite를 써가지고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쉽게 돌릴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경량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실습할 때도 이 K3S를 설치를 해서 실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커도 도커 수험을 계속 하고 싶었지만 대세가 이제 쿠버네티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도커 쿠버네티스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우리 클라우드도 이제 3사, 대표적인 3사가 전부 다 네이티브하게 쿠버네티스를 지원을 합니다. 아마존에서 EKS, 그리고 구글에서 GK, 애저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버튼 클릭 몇 번 하시면은 손쉽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컨테이너 플랫폼이라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바탕으로 또다시 만든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K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서버리스처럼 쓸 수 있거든요.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런이 저 K네이티브 기술에 가지고 만든 거고, 또 이스티오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서비스 메시가 있고요. 또 큐브플로우라는 머신러닝 관련된 플랫폼도 다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사인데요. 보면은 이제 리눅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주인공은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기사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뭔가 서버에 뭘 올리기 위해서 리눅스 명령어를 알고 리눅스에 접속을 해서 썼다고 하면은 이제는 거의 쿠버네티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배포, 확장,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오픈소스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어로 조타수 또는 조종사라고 이제 하고요.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너무 길어서 보통 K8S를 K7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CNCF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게 구글이 가지고 있으면 좀 무섭거든요. 혹시 나중에 뭔가 유료화를 한다던가 없애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앙 어떤 일반적인 곳에 맡겨가지고 이제 그럴 일이 없어진 거고 완전 오픈을 한 거죠.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본 기능이 아주 충실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상태 관리. 나는 이 클러스터 안에 웹 서비스 3개를 띄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걸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개로 줄면은 하나를 또 띄워주고 4개로 늘면은 하나를 일부러 죽여서 3개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태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케줄링은 서버를 제가 지정하지 않고 그냥 띄우면은 적당히 제일 놀고 있는 서버를 찾아서 컨테이너를 띄워주는 기능이 있고요. 또 가상 네트워크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버에 뭐가 떠 있는지 상관할 필요 없이 손쉽게 서비스와 서비스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도메인을 가지고 내부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접속할 수 있고요. 또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자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리소스 모니터링 기능도 약하지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스케일링 기능도 있고요. 또 이제 배포나 롤백, 버전 관리하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버전이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한 1, 2주 전에 또 1.15가 나왔고, 다행인 점은 한 1.10까지는 굉장히 변화도 많고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안정화가 됐고, 새로운 기술이 추가된다기보다는 약간 윈도우 쪽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GPU를 강화한다던가 하는 식의 이제 기능 추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버전이 낮을 때는 뭔가 디버깅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그림은 CNCF에서 제공해주는 그림인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어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 자체가 거의 쿠버네티스에서 돌리기 굉장히 쉽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네, 쿠버네티스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되게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포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배포 방식이라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클러스터에 올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저렇게 쪼개놓은 건데요. 저 첫 번째가 데몬셋이 뭐냐면 모든 노드에 꼭 하나씩만 띄우고 싶을 때는 저 데몬셋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싶다. 그럼 이제 저 데몬셋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리플리카 셋은 개수를 제어하고 싶을 때 리플리카 셋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세대를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저 리플리카 셋을 사용하는 거고, 또 저 스테이트 풀 셋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리카 셋은 세대를 띄우면 세대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뜨는데, 저 스테이트 풀 셋은 세대를 띄우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뜨고 다음에 두 번째가 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뜹니다. 크론잡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무슨 컨테이너를 실행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고 종료하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저 리플리카 셋이랑 비슷한데 현재는 이제 거의 디프리케이트 돼서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버를 운영하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배포 방식을 저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그레스 설정 기능이 굉장히 편합니다. 인그레스 설정이 뭐냐면은 엔진엑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엔진엑스 설정을 하려면 도메인 정보를 넣고 거기에 어떤 서버를 바라볼지 그 IP랑 포트를 다 적어줘야 되는데 저 인그레스가 저 역할을 해줍니다. 그걸 설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저희 보시면은 example.com, servicular.com/블로그, /help 이런 식으로 도메인과 패스 조건을 지정을 해주면은 하위에 있는 서비스에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새로운 도메인을 따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절차가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를 띄우고 그 서버가 뜬 IP와 포트를 제가 엔진엑스 설정 파일에 가서 추가해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도메인 네임 서버 설정 가서 그 도메인 네임 서버로 도메인 네임을 지정했을 때 해당하는 IP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자동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WS 같은 거 연동하면은 이제 라우트 53 설정까지도 다 만져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네임스페이스랑 라벨 기능인데 굉장히 네임스페이스랑 저 라벨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실습하면서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롤 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도커 수험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도커 수험은 모든 사용자가 모든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쓰지 않으면은 제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제어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그리고 두 번째는 팟이라는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조회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볼 수 있는 권한만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뭐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줄 수 있고, 근데 그게 저게 팟이라는 위치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아까 그 잠깐 배포 방식에 보여드렸던 뭐 디플로이먼트나 잡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을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 저장소를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EBS를 붙이실 거고, 애저 같은 경우는 애저 디스크를 붙이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뭐 NFS나 뭐 그런 것들, 유명한 것들은 다 바로바로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이제 제일 쿠버네티스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쿠버네티스는 딱 이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구성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개념이 뭐냐면은 current state가 현재 상태고요. 그리고 desire state는 서버 관리자가 원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핵심은 계속해서 원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바꾸는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웹 서비스 1번을 세대 띄우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desire state라고 해서 쿠버네티스에 전달하면은 현재 상태는 해당 서비스가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세대 띄우게끔 계속해서 쿠버네티스가 이제 체크를 해줍니다. 이게 그 단순히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뭐 네임스페이스나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상태라는 것을 이제 오브젝트로 다 나눠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뭐 디플로이먼트나 리플리카 셋 같은 게 각각의 오브젝트고 그 오브젝트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디자이어 스테이트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쿠버네티스에 어떤 상태들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other day, my daughter sidled into my office and asked me, "Dearest father, whose knowledge is incomparable, what is Kubernetes?" Right, that's a little bit of a paraphrase, but you get the idea. 이게 개발자 아빠가 딸이 물어봐서 만든 Kubernetes 동영상입니다. is an open source orchestration system for Docker containers. It handles scheduling onto nodes in a compute cluster and actively manages workloads to ensure that their state matches the user's declared intentions. Using the concepts of labels and pods, it groups the containers which make up an application into logical units for easy management and discovery. And my daughter said to me, "Huh?" And so I give you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n app named Phippy, and she was a simple app. She was written in PHP and had just one page. An app has an environment that it relies upon to run. For a PHP app, that environment might include a web server, a readable file system, and the PHP engine itself. One day, a kindly whale came along. He suggested that little Phippy might be happier living in a container. And so the app moved. And the container was nice, but it was a little bit like having a fancy living room floating in the middle of the ocean. A container provides an isolated context in which an app, together with its environment, can run. But those isolated containers often need to be managed and connected to the external world. Shared file systems, networking, scheduling, load balancing, and distribution are all challenges. The whale shrugged his shoulders. "Sorry, kid," he said, and disappeared beneath the ocean's surface. But before Phippy could begin to despair, a captain appeared on the horizon piloting a gigantic ship. The ship was made of dozens of rafts all lashed together, but from the outside, it looked like one giant boat. "Hello there, friend PHP app. My name is Captain Kubi," said the wise old captain. Kubernetes is the Greek word for a ship's captain. We get the words cybernetic and gubernatorial from it. Led by Google, the Kubernetes project focuses on building a robust platform for running thousands of containers in production. "I'm Phippy," said the little app. "Nice to make your acquaintance," said the captain as he slapped a name tag on her. Kubernetes uses labels as name tags to identify things, and it can query based on these labels. Labels are open-ended. You can use them to indicate roles, stability, or other important attributes. Captain Kubi suggested that the app might like to move her container into a pod aboard the ship. Phippy happily moved to Coop's giant boat, and it felt like in Kubernetes, a pod represents a runnable unit of work. Usually, you'll run a single container inside of a pod, but for cases where a few containers are tightly coupled, you may opt to run more than one container inside the same pod. Kubernetes takes on the work of connecting your pod to the network and the rest of the Kubernetes ecosystem. Phippy had some unusual interests. She was really into genetics and sheep, and so she asked the captain, "What if I want to clone myself on demand any number of times?" "Well, that's easy," said the captain, and he introduced her to the replication controllers. Replication controllers provide a method for managing an arbitrary number of pods. A replication controller contains a pod template, which can be replicated any number of times. Through the replication controller, Kubernetes will manage your pod's life cycle, including scaling up and down, rolling deployments, and monitoring.
For many days and nights, the little app was happy with her pod and happy with her replicas. But only having yourself for company is not all it's cracked up to be, even if it is N copies of yourself. Captain Kubi smiled benevolently. I have just the thing, he said. No sooner had he spoken than a tunnel opened between Phippy's replication controller and the rest of the ship. With a hearty laugh, Captain Kubi said, even when your clones come and go, this tunnel will stay here so you can discover other pods and they can discover you. A service tells the rest of Kubernetes' environment, including other pods and replication controllers, what services your application provides. While pods may come and go, the IP address and ports of your service remain the same, and other applications can find your service through Kubernetes' service discovery. Thanks to the services, Phippy began to explore the rest of the ship. It wasn't long before Phippy met Goldie, and they became the best of friends. One day, Goldie did something extraordinary. She gave Phippy a present. Phippy took one look, and the saddest of sad tears escaped her eyes. Why are you so sad? Asked Goldie. Oh, I love the present, but I have nowhere to put it, sniffled Phippy. But Goldie knew what to do. Why not put it in a volume? A volume represents a location where containers can access and store information. For the application, the volume appears as part of the local file system. But volumes may be backed by local storage, Ceph, Gluster, Elastic Block Storage, and a number of other storage backends. Phippy loved life aboard Captain Kubi's ship, and she enjoyed the company of her new friends. Every replicated pod of Goldie was equally delightful. But as she thought back to her days on the scary hosted provider, she began to wonder if perhaps she could also have a little privacy. Sounds like what you need, said Captain Kubi, is a namespace. A namespace functions as a grouping mechanism inside of Kubernetes. Services, pods, replication controllers, and volumes can easily cooperate within a namespace, but the namespace provides a degree of isolation from the other parts of the cluster. Together with her new friends, Phippy sailed the seas on Captain Kubi's great boat. She had many grand adventures, but most importantly, Phippy had found her home. And so Phippy lived happily ever after. The end. 영상 잘 보셨나요? 이해 혹시 잘 되시나요? 제가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해가 안 되시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좀 개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이 처음에 이제 PHP라는 앱이 있었고 그 PHP라는 앱을 컨테이너로 만들었는데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준 고래가 뭔가 더 요청을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떠나고 캡틴 쿠버네티스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팟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팟이 뭐냐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라는 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팟이라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 더 감싸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통은 컨테이너 하나에 팟 하나긴 하지만 팟 하나에 저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2개, 3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의 팟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가게 되면은 로컬 호스트로 서로 통신도 할 수 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서비스 메시에서도 이런 동일한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기존에 원래 컨테이너 하나와 팟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은 팟 안에 강제로 프록시 컨테이너를 다 추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이제 디프리케이트 됐고 리플리카 셋이라는 걸 대신 사용하는데요. 저 리플리카 셋을 사용하고 저 리플리카스라는 옵션을 주시게 되면은 동일한 팟을 저렇게 여러 개로 이제 확장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서비스라는 부분과 볼륨이라는 부분과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쿠버네티스라는 것에 대해서 2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current state를 desire state로 바꾼다라는 개념하고
또 하나는 쿠버네티스가 그러면 어떤 종류의 상태를 관리를 할까라고 했을 때 팟이나 리플리카 셋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네트워크라는 그 상태를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이런 식으로 야물 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물 파일은 보시면은 저렇게 키 밸류를 쓰실 수 있고 저 대쉬라는 짝대기를 써가지고 이제 배열 형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야물 파일이 의미하는 거는 나는 팟을 하나 갖고 싶은데 그 팟의 이름은 이그젠플이고 그 이그젠플이라는 팟 안에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의 이름은 비지박스라는 이름이고 이미지는 비지박스의 1.25 태그를 가진 컨테이너다 라는 이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서버 관리자가 원하는 상태, 디자이어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이 스테이트를 이렇게 야물 파일로 정의를 하고 쿠버네티스에다 알려주게 되면은 쿠버네티스는 무조건 이 팟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로 가기 위해서 커런트 스테이트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은 원하는 상태를 다양한 오브젝트에 라벨을 붙여서 야물로 정의한 다음에 API 서버에 전달을 하면은 쿠버네티스에서 원하는 상태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키텍처를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제 상상인데요.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저 왼쪽에 있는 PC는 관리자의 PC고요. 그러니까 서버 관리자가 뭔가를 이제 요청을 하면은 모든 서버에 요청을 하진 않을 거고 저렇게 어떤 마스터 서버에 요청을 할 겁니다. 마스터 서버에 요청을 하면은 그 마스터 서버가 각각의 이제 노드 서버에 명령을 전달하겠죠. 이런 이제 구조를 되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조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명령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클라이언트 이름이 큐브 컨트롤이라는 클라이언트고 그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야물 파일로 작성한 그 설정을 저 마스터라는 것에 전송을 하게 되면은 마스터 안에는 이제 API 서버라는 게 돌고 있고요. 그러면 API 서버가 그거를 받고 나서 각각의 노드에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도커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도커를 실행해주는 큐블릿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걸 왜 만들었냐면은 사실 쿠버네티스는 무조건 도커를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와 관련된 기술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만든 크라이오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기술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 큐블릿이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API 서버에서 팟을 만들으라는 명령을 보내면 큐블릿이 받아서 팟을 생성을 대신 해주고 팟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API 서버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태를 계속 알 수가 있을 거고 디자이어드 스테이트가 오면은 현재 상태랑 비교를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마스터 서버라는 게 있고요. 이 마스터 서버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서버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스터 서버가 죽게 되면은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서버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대를 이용을 합니다. 세대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세대마다 각각의 어떤 커런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세대가 서로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항상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etcd라는 그 저장소를 사용을 하고요. 그 저장소의 특징은 분산된 데이터를 항상 동일하게 맞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마스터 서버랑 통신하면서 필요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뭐 네트워크 설정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큐브 컨트롤이 실제로 API 서버에 명령을 내리는 그 커맨드 라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서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API 서버밖에 제가 안 그렸었는데 저 밑에 보시면 etcd라는 저장소가 있죠. 저 etcd의 특징은 여러 대의 서버를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저 데이터베이스랑 끊임없이 통신을 합니다. 저 끊임없이 통신을 한다라는 얘기는 팟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게 디자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저 etcd랑 계속 물어봅니다. 지금 팟 몇 개 있어? 근데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저 큐브 컨트롤러라는 게 처리를 하겠죠. 큐브 컨트롤러가 팟이 하나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럼 API 서버가 etcd에 다시 물어봐서 결과를 알려주고 근데 현재 상태와 디자이어드 상태가 다르면은 팟을 하나 생성하라고 다시 또 API 서버에다가 날려줍니다. 그러면은 API 서버는 새로운 팟을 생성해
라는 걸 다시 etcd에 넣게 되고, 저 왼쪽에 스케줄러라는 것이 새로운 팟이 생성되었는지를 또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근데 저 가운데 있던 컨트롤러가 새로운 팟을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스케줄러가 알아채고 나서 그러면은 여러 개의 노드 중에 어디다 배치할까를 저 스케줄러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상태가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IP 관련해서는 아마 당연히 고정 IP를 전 써본 적은 없지만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쿠버네티스의 사상,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테이너는 언제든지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이고, 예를 들어서 서버를 껐다 킨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서버를 생성을 해서 클러스터를 확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IP는 항상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 하에 이제 돌리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적으로 도메인 그 서버 관리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IP보다는 그 서비스의 이름으로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비스로 접근하는 부분은 아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야물 파일 복잡해서 관례를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많은 관리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패키지 매니저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름이나 K손넷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면은 좀 관례를 지정을 해서 설정만 바꿔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